맞아 각 기관들의 신년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목회 포럼이 신년 하례 및 신임 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르 에브도 테러 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연쇄 테러로 큰 충격에 빠졌던 프랑스 사회는 그 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모욕죄 고소에 대한 대책, 하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역시 평화로 가는 길이 안개 속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길을 통과할 때의 원칙은 한 발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걸 짐작으로 가다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북핵 문제로 나라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발짝씩 평화로되는 발걸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디 그 해법이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신년 감사예배 및 대표 이상 취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백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로 취임한 이상대 목사는 13년을 맞은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연합단체가 연합단체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압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상대 목사는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이 되도록 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래목회 포럼 부대표인 소강성 목사는 기독교 안티 세력으로 인해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가 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목회 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목사는 목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한국교회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목회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을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조일래 대표회장님께는 수없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향하여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은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아마 네오막시즘, 이 새로운 공산주의의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왕서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하면 동성애, 이슬람 세력 등 반기독교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혜훈, 박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날 한국교회 미래 해답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목협은 예배 후에 열린 대화마당을 통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창립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도회와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해왔습니다. 한목협이 2016년을 맞아 신년 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목회자 갱신, 평화통일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목협 상임회장인 진익은 목사는 우리가 양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갱신을 강조했습니다. 한목협은 31번째 열린 대화마당의 주제를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추고 오늘부터 또 3월, 5월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장인 김천환 목사는 발제를 통해 루터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영업한 루터 전집을 번역해 모두가 루터의 글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나부터 개혁하고 루터가 살아온 것처럼 나그네로, 거지로, 머슴으로 살 때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7천만 동포여. 나부터 개혁합시다. 자꾸만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그런 거 우리가 논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개혁합시다. 정말 나그네로 한번 살아보고 거지로 살아보고 우리가 머슴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밖에도 예장고신 안재경 목사와 예장합동 옥성성 목사가 각 교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두 교단은 아카데미 운영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설립, 학술대회와 타교단과의 연합행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영어, 중국어 일어판 출판 감사 예배가 10일 소망교회 수영관에서 열렸습니다. 저자 이해실 사모는 이번 영어, 중국어 일어판 출간으로 인해 사역의 폭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에 감사하고 말씀 사역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문서적 출판사로서 잘 알려진 산년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이 읽어진의 중국어로 출판되는 걸 기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에게 이 성경 읽는 운동이 번지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인 이동훈 목사는 성경이 읽어진의 서적을 통해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더 큰 사역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그의 리더십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증손자가 쓴 책에 따르면 윈스턴 처칠은 굳건한 신앙을 지킨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치에 맞서며 절망을 이겨낸 그의 신앙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I definitely conclude, as Wallace does, that my great-grandfather had a strong faith. In those days, you didn't talk about your faith. You know, Churchill wasn't a religious figure. He was a prime minister. He believed that Jesus was a historic figure, that Jesus was the savior of the world. He believed those things. He believed in the Bible as an authentic, literal book that was inspired of God. He believed those things. In God and Churchill, the authors cite a conversation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his bodyguard, Walter Thompson. While on a walk one day, they narrowly escaped a bomb. Churchill then turned to Thompson and said, "Don't worry, there is someone else looking after me." Walter Thompson misunderstood, and he said, "Do you mean Sergeant Davis?" Great-grandpapa gave a small smile. He shook his head and said no, and he pointed to the sky, and he said, "There is someone up there who has a mission for me to perform, and he intends to see that mission is performed." Sands decided to write the book after speaking with Churchill's official biographer, who told him of unexplored material regarding his faith. That led to the discovery of multiple examples where Churchill privately referred to his personal belief. One day, while discussing world leaders throughout history with Field Marshal Bernard Montgomery, Churchill spoke frankly about Jesus Christ. What do you think about Jesus Christ? Montgomery asks Churchill. And Churchill says, Jesus Christ was unsurpassed in his capacity to save sinners. Those were his words. We quote them in the book. Henley and Sands credit Churchill's nanny with teaching him the gospel. His nanny, Elizabeth Everest, had pumped the Word of God into him. And he analyzed things from that perspective. Upon this battle depends the survival of Christian civilization. Churchill's Christian worldview allowed him to clearly recognize Nazism as the pit of evil, even when others did not. He openly acknowledged that only God could see Britain through the war and encouraged the British to put their hope in him. As the will of God is in heaven, even so let him do.
Unlike Adolf Hitler, great-grandpapa directed the hope of the people towards God. Whenever he used God or used a Bible quote within a speech, it was always to push the people's hope towards God. Churchill also modeled Christian virtues like forgiveness. He appointed some of his critics to his wartime cabinet and refused to vilify the Germans. When you look at his speeches, you see when he's talking about the Nazis, he separates the Nazis from the German people. He wanted freedom for the people of Germany. And it was vital that we didn't repeat what happened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where Germany was just totally pushed aside and nobody wanted. Sands and Henley point out that Churchill led from a core belief in divine destiny. As a 16-year-old schoolboy, he prophesied to a friend that London would one day be attacked and that he would lead England to victory. To then state clearly and with confidence that not only are you going to be the leader at a time of war, but you're going to lead your country and your empire to victory, that becomes absolutely impossible. But in the light of history in 1945, you see that that's actually the case. Sands and Henley say it's almost unbelievable how many times Churchill escaped death during his time in the Boer War and later in World War I. As a member of Parliament in the 1930s, his public reputation sank as he warned of Hitler and the Nazis and spoke out against appeasement. In the end, Hitler's advance through Europe vindicated Churchill and silenced his critics, perfectly preparing him to become prime minister. When I warned them that Britain would fight on alone, God himself was intervening through this man in that period of history. So God will intervene in our history. He will raise up people like that. Sands and Henley say such a belief can provide hope today, when once again the world is in need of a strong leader to stand up against the forces of darkness.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테러범이 난민지위를 받은 시리아인으로 밝혀지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번 유럽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 테러에 지구촌은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IS 문제가 유럽으로 급속히 번진 것이 바로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1월 7일이 테러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각종 추모 행사 열렸던 파리 현전결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파리 선한장로교회 김마리아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마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7일이 테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7일은 샤를리 에브도 사건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더불어서 또 유대인 슈퍼마켓에 일어난 테러도 지난 9일 날 함께 하여서 1주년을 맞아 많은 프랑스 언론과 정부가 여러 추모 행사를 하였습니다. 샤를리 에브도 신문사에서는 1주년 추모 기념으로 평소 8만 부에서 8만 부 정도 발행하였는데 그날은 특별히 100만 부를 발행하여서 테러 1주년을 추도하고 또 그 남은 이익으로 유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또 이제 지금 샤를리 에브도 신문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올해 보니까 프랑스인들한테 또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는 이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자유를 뺏고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모두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테러한다는 것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사실 정신적 테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겠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원인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만평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있기 전과 후 기사나 만평 내용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라면 샤를리 에브도 주간지에 그려지는 풍자 만화나 만평들이 전과 같이 아주 자극적이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 선동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의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다시 지난해와 같은 테러의 대상으로 이제 당장 주목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들의 또 그 사옥도
건물도 이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전을 하였고 네. 또 그 안전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편집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24시간 개인 경호가 실시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내용이 완화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 사건이 프랑스 사회 전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이다면 아무래도 라이시테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라이시테. 프랑스는 네네 1905년법에 따라서 라이시테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특별한 종교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네. 사실 오랫동안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이제 많은 문화와 관습이 온 사회에 카톨릭의 문화가 젖어 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에 라이시테에 대한 그 법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네. 많은 지각과 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프랑스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와 문화와 삶의 형식이 다른 그 어떤 다위성, 그러니까 폴리세미한 사람들이 네. 함께하여서 이제는 동질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프랑스적인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삶의 형태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선동적인 풍자와 만평으로 이제 일관하였던 그 샤를리 에브도가 네. 테러의 대상이 되니까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풍자와 비평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테러라는 죽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샤를리 에브도의 정신, 에스프리 샤를리 등으로 이제는 합류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게 되고 네.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프랑스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어떤 단어 용어들인데요. 네. 이것을 샤를리 세대의 출현이라고까지 네. 표현합니다. 그런데다가 네. 지난 11월에 또다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랑스의 네. 테러 공포가 여전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13일의 테러 사건은 사실 그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테러 작고 큰 사건들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닌 평범한 프랑스 시민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그 쇼크가 굉장히 크고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조차에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희생자가 이제 대다수의 저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네. 함께 많은 분노를 자아냈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최고의 비상 경계령과 함께 또 제가 원목으로 사역하는 국립병원에서도 네. 블롱블롱이라 그래갖고 즉 백색 플랜이라는 네. 전쟁 때나 발효되는 비상시 플랜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 말까지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 회당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군인들이 계속 보초를 서왔지만 지난 11월 13일 이후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예배나 어떤 교회적인 모임에도 군인들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와 관용, 존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안전이라는 말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자유와 안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왜냐하면 정부가 안전법 그러니까 랄로아 세큐리테를 통과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법이라는 것이 자유를 통제하기에 안전이란 명목으로 프랑스인들의 특성인 특유의 네. 그 관용과 계몽주의 사상을 제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유럽에서는 프랑스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네. 그러나 책임과 질서가 있고 또 박애 정신이 뛰어나고 네. 아시다시피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테러리즘에 의해서 전체적인 성향이 점점 국수주의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기에 사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테러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프랑스는 물론 국제사회가
테러와 폭력에는 엄격하되 관용을 잃지 않는 모습이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지방대학 교수가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음흉한 술책 등의 표현으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알쏭달쏭한 모욕죄, 그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 모욕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독단적이다 또는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모욕죄라는 것은 주관적인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 주관적 감정 표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문맥의 경이라든지 또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말을 하게 된 동기 또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비민주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용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그 정도는 용납돼야지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게 기준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을 하는 거는 감정의 언어들로 인한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를 쓰면 죄가 되고 어떤 단어는 또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좀 맹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법 311조에 보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모욕한 경우 모욕이라는 것은 이제 풀었으면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멸적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멸적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이 주관적인 그 감정, 외적 명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이제 명예에 대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죄도 있고 모욕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서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런 경멸적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 좀 주관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정도의 욕을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경멸적 표현으로 이 좀 이렇게 뭐랄까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기준을 법원이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너무 지나쳤다.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을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모욕죄, 이 부분은 모욕죄 아닌 이런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불분명한 법 조항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이런 경우가 결국은 악플 같은 경우에 네. 악플만 갖고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죠. 나오고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모욕죄 이런 건 별로 그 중하게 처벌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 명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명예가 침해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모욕을 당하면 이 인간관계를 구성하면서 자기의 그 개성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죄는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네. 표현의 자유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개인에 대한 권리를 더 보호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 되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모욕죄를 맺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인터넷상에 모욕죄가 흔히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겠습니다. 마주보고 할 때는 차마 말 못하는데 네. 그냥 인터넷에서는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네.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와 있어서 모욕죄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권의 보호란 측면에서 네.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욕죄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모욕죄라는 것이 이제 대륙법계에서 나와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욕죄가 있고 형사처벌을 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모욕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우리 실형 이렇게 처벌되는데 외국엔 구류 정도 하고 이렇게 좀 약하고요. 주의보다는 약하고 네,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거의 없고요. 거기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모욕죄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네, 네. 모욕죄를 엄격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보다는 가급적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의 방향에서 민사 배상 책임은 묻되 형사처벌을 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네. 견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언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욕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욕죄를 폐지된다. 예. 뭐 이런 거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집회 결국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집회할 때 뭐 얘기를 하다가 연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잘못하면 네. 이것이 이제 그 모욕죄로 결국 고소를 하게 되면 집회할 때 말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약이 되고 그렇죠. 또 표현의 자유도 제약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욕죄는 폐지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사실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모욕죄의 존재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피해 사례라고 하면 어떤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느 지역을 비하하는 또 어느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성차별적인 네. 그 성차별적인 비하 또는 모욕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경멸적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다면 문제가 되니까 네네. 모욕죄의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하여튼 모욕죄에 대한 고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네. 의견도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가 이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어떤 그 여자분이 네,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서 여러 명을 고소를 하고 네, 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소인들한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대검에서 그때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그 공갈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해서
공갈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것이 설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일반에 알려지게 되면 고소에 대한 남발이 이제 또 그만큼 이제 적어지겠죠. 그래서 합의금 목적의 고소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결하는 촉이고요. 또 이제 민사소송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욕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SNS 내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쉽게 모욕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 시민의식을 많이 높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건전한 그 시민의식을 그리고 함양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존중과 배려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잘 활용하는 게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는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무엇이든지 악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모욕죄 같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도록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컨셉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HO는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서아프리카는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감염병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도 구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